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급식비 미납자에서 내 집 마련까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감된다, 너무 동기부여된다 라고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용기를 저도 함께 얻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의 어린 시절의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어려웠던 형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돈에 대한 가치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서 그리고 대학 시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좋은 오피스텔에서 살았고요. 등록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해외여행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아니 희애씨,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더니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남의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냈습니다. 요즘은 청춘이라는 이 두 글자, 내가 청년, 청춘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물론 자진해서 먼저 내밀진 않지만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두 팔 벌리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이런 활동들을, 이런 제도들을 너무나도 잘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학교 다니고 남의 돈으로 거주하고 남의 돈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아르바이트 어떤 종류로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적게 한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마트에서 설 연휴에 특판 판매 이런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맥도날드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600원만 추가하시면 라지 세트 받아보실 수 있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과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형편이 안 좋은 거 치고는 아르바이트를 그렇게까지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나의 노동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이런 아르바이트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제 주변만 봐도 저보다 오히려 형편이 더 넉넉한데도 뭐 등록금 벌어야 된다, 생활비 벌어야 된다 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이 안 좋은데도 오히려 그런 아르바이트,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되는, 내가 직접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남의 돈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대학생이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되는 돈의 종류 크게 3가지잖아요. 등록금이랑 생활비랑 그리고 주거에 관한 비용. 덩어리가 큰 것들부터 얘기를 해보면 가장 먼저 주거겠죠. 그럼 주거 역시 남의 돈으로, 남의 돈을 도움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1, 2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딱히 지원받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3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편입학을 하고 나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게 어려워져서 어딘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서울 땅에 원룸을 구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냐고요. 제가 10학번이거든요. 그래서 12년도에 원룸을 구할 때만 해도 괜찮은 집이면은 대부분 50만 원대였고 평균적으로 좀 싸다 하는 게 한 3, 40만 원 정도였어요. 매달 40만 원이 나가면 12달이면 480만 원이잖아요. 거의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관리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500만 원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기초생활 수급자였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저희 엄마가 신문에서 LH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신청자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신 거예요. 이제 해당 본부로 가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 제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염가에 정말 괜찮은 집에 살게 된 건데, LH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집을 구하면 이제 주인에게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한다, 승낙까지 구하고 나면 이 LH 담당자와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저는 LH와 따로 계약서를 쓰는 거였어요. 어떤 계약서를 쓰느냐,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대신에 이 전세금에 대해서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세금에 대해서 마치 대출을 받는 것 같은 원리인 거죠. 제가 LH 대학생 임대주택 이 제도 이용하면서 집을 한 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총 2집에 산 건데, 첫 번째 집은
전세금이 한 4천이었나 5천이었나 뭐 그 정도였어요. 그 5천에 대해서 제가 매달 이자를 내는 건데 그게 10만 원이 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랑 합쳐서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의 금액으로 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LH에서 지원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뭐 청년주택, 진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제도에서 규정 지어놓은 지원 조건, 신청 조건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정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못 들어간다. 그거는 핑계예요. 본인이 정말 간절하다면 발품을 팔아서 손품을 팔아서 남의 돈으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빌어서 돈을 아껴야죠. 그 기회를 누려야죠. 제가 그때 2012년에 처음 LH 대학생 임대주택 그걸로 살 때도 제 주변에 그걸로 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때 LH에서 저한테 이제 좋은 본보기 이런 걸로 인터뷰를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 제도가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걸로. 그만큼 그때는 그 제도를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LH 대학생 임대주택 요걸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주인들이 방을 보여줬다가도 계약 안 한다고 거절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서글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집주인들이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 과정이 일반 계약보다 까다롭다라고 오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약을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에서 다 XXX를 당했다가 완전 마음에 드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꽤 괜찮은 학교에서도 멀지 않은 집이었어가지고 그 집을 계약을 해서 살았었고 최대 6년을 살 수 있었고 한 번 집을 옮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년은 대학교 근처에 있는 집을 살았고 나머지 4년은 조금 멀지만 이제 앞으로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학원도 다니기에 더 용이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거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두 번째 집은 월세가 다른 사람들은 7, 80만 원씩 주는 굉장히 좋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고급 오피스텔이었는데도 16만 원, 17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살았어요. 거기에서는. 전세금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그것 역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40만 원, 5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덜 주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이것처럼 손품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남의 돈을 공짜로 쓰거나 혹은 염가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그냥 단순히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초년생이 되고 나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한 번 선정이 되면은 내가 중간에 취업이 되든 안 되든 6년 쭉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취직하고 나서는 내가 벌고 있는 그 수입의 파이는 고정돼 있는데 주거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덜 드니까 저는 그 금액만큼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 집 마련까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그 확률이 커졌던 거죠. 왜냐면 남들은 교통비도 쓰고 뭐 주거비도 쓰고 다 쓸 때 나는 남들보다 뭐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유리했죠. 그래서 저는 LH에서 뭐 인터뷰 같은 거 나온다고 할 때에도 얼굴 공개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를 했었거든요. 내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제도가 꼭 막 찢어지게 가난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고 물론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이자의 파이는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구간에 속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누가 정보를 많이 알고 누가 현명하게 활용하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저희 엄마가 또 잘 찾아주셔가지고 내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자긍심이 넘쳤고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얘 바보들 너희는 비싸게 사냐? 난 염가에 산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학생들이 돈을 많이 들이는 게 등록금이랑 생활비잖아요. 제가 에피소드 첫 번째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당장 생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지금 눈 딱 감고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결국은 내일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선택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 등록금이랑 생활비 면에서 진짜 그랬어요. 저는
등록금을 장학금을 계속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다고? 공부 진짜 잘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편입 전에는 확실히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4.45였으니까 확실히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편입하고 나서는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 전 학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뭐 한 4.0 전후 간신히 유지할 정도였는데, 제가 완전 꽈탑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 남의 돈을 빌리는 방법을, 정보를 확실히 잘 활용을 한 덕분이었어요. 보통은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받는 그 장학금만 떠올리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성적 우수자 외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혹은 사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장학금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한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생활비였어요. 생활비는 뭐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많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또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큰 벽은 생활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남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하면은 우리가 등록금, 장학금 주는 곳, 등록금, 대출해 주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학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생활비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하면 갚으세요, 형편 될 때 갚으세요,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학기당 한 200~3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학기가 보통 4달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니까 대학생이 쓰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게 평소에 저희 엄마가 혼자 버실 때는 현금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책을 산다거나 혹은 관련한 걸 산다거나 할 때 좀 카드를 긁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생활비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당장 현금을 써야 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취직하고 나서 계속 야금야금 갚았죠. 우리가 이 대출 쪽에서 그럴듯한 말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레버리지 효과가 어떤 투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생활비 대출 혹은 뭐 기타의 제도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지렛대 효과고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들어 올리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대출, 뭐 작은 제도 활용으로 내가 더 많은 배움을 얻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시간에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한 발짝 한 발짝을 뗀다면 저는 그것 역시 레버리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배움에 있어서 혹은 꼭 배움이 아니시더라도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다른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잡아보세요. 진짜 힘들 때 작은 도움만 받아도 그게 정말 너무나도 요긴한 그런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왜 텅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런 얘기 어른들이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거 정말 잘 녹아드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정보를 찾느라고 그 정보를 나한테 땡겨다가 나한테 어떻게 유리할까 궁리를 하느라고 뭐 놓을 틈이 없고 핑계를 댈 틈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뭐 정보를 찾는 것도 귀찮고 뭐 쓰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니란 생각을 갖고 손품 발품 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가 많아요. 아니 그거는 이래서 안 되던데, 그거는 이래서 안 되던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떤 사람들만 되는 거잖아. 일단 해보지도 않고 규정을 먼저 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텅 빈 깡통이 요란한 거죠. 야, 희애야, 너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찾아? 희애씨, 이런 정보는 어떤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지금은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조사 같은 거를 체계화하는 거를 이제 습관화를 하고 있지만 대학생 때 그냥 평범한 학생이 평범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때 대학 나오면은
막 무조건 달려가가지고 그게 좀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가서 한 권 확보해가지고 정보 습득했었고, 스펙업이라는 카페에도 그런 대외 활동 정보나 뭐 장학금 정보, 네, 그런 제도들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제도 뭐 혹은 혜택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눈알 빠져라 쳐다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한테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인이 된 우리한테도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자세거든요. 의외로 국가에서 우리한테 물론 해주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또 해주는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내가 입만 벌리고 있다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다가가가지고 손도 내밀고 입도 벌리고 막 달려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내가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나한테 겨우 한 입 떠먹여주는 게 그런 제도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의 돈 벌어먹기 힘들다고. 근데 하물며 남의 돈을 공짜로 얻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급식비 미납자였던 제가 내 집 마련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제도를 내가 형편이 빠듯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누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남들이 10만 원 모을 때 20만 원 모을 수 있었고 남들이 100만 원 모을 때 150만 원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부터 찾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 끝나고 나서 나의 상황에서 나의 조건에서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나? 근데 꼭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활동이나 그런 혜택의 베네핏 같은 게 있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누리는 그런 습관화, 연습을 해보시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큰 것으로 쌓여서 돌아올 거예요. 네, 오늘 영상에선 이렇게 약간의 방법론과 제가 생각하는 조금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남의 돈으로 생활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시리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인생에서 나름 겪어왔던 그런 방법론들,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들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